네, 16번부터 풀 차례인가요? 5회 16번? 자, 5회 16번부터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부터 볼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들이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줄에 직선제 개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죠.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거고요. 시기는 1987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 두 번째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종정선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백두산 서울 직할로 개설, 문산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합의. 자, 여기에서 종전선언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거는 14남북선언이에요. 14선언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선언. 자, 14선언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자, 그 다음에 구소련,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 북한의 남한 우방 국가들과의 교류 불반대 입장 천명.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할 테니까 너네도 뭐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해. 괜찮아, 인정할게. 라고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7선언이라고 그래요. 77 특별선언. 77 특별선언이라고 하고 77선언은 1988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먼저 87년 가, 88년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2007년 다. 가라 나다 순서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다 외워요. 다 알아야겠네. 이 중에 하나 뺄 게 없네. 다 알아야겠네. 결국에는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자, 18, 19세기 조선사회 동향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8세기면 어느 왕 때죠? 18세기면 영정조. 물론 숙종 초기, 초기가 아니라 말기죠. 숙종 조금, 그 다음에 영정조. 자, 요 시기가 18세기, 19세기는 세도정치. 19세기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세기는 숙종 끝에, 그 다음에 영정조 시대, 그 다음에 19세기는 세도정치 시대. 자, 그러면 18, 19세기 조선사회의 동향을 설명한 것이니까 요 시기. 자, 그럼 1번. 수령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제지사족의 힘이 강해졌다. 자, 봅시다. 조선 후기가 되면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돼요.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된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뭐라고 했냐면 관권의 강화라고 했어요. 관권이면은 쉽게 말하면 공권력을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강화되죠. 자, 그러면 관권이 강화되면 이 마을에서 이제 수령과 향리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제지사족이에요. 제지사족이라고 하는 건 말이 그냥 그래서 그렇지 사족이면 뭐겠어요? 양반. 그러면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세지고 제지사족, 즉 양반의 권한은 약화된다는 말이죠. 자, 1번에 수령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제지사족의 힘이 강해진 게 아니고 반대로 제지사족의 힘은 약화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매향을 통한 거래가 성행하면서 향리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자, 역시 매향 활동이라고 하는 건 향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즉 관직을 사는 거죠. 매간매직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매향 활동에
돈을 내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은 요호부민, 즉 분홍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홍이 이런 매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양반의 행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관권이 강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권이 강화되면 이 관권에 해당하는 게 우리 금방 얘기했죠. 수령과 향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령의 권한만 세지고 향리는 약해지는 게 아니고 역시 향리의 권한도 강화되는구나. 향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향리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틀렸고. 3번 총액제 수치제도의 운영권 싸움으로 삼정의 문란이 야기되었다. 자, 세도정치 시기에 총액제가 실시돼서 더욱더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죠. 총액제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랬죠. 그래서 총액제는 전정, 전세, 군정, 군포, 그 다음에 환곡. 자, 전정에 대해서는 비총제, 군정에 대해서는 군총제, 환곡에 대해서는 환총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액제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백성들한테 더 돌아오는 세금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힘들게 된다. 자, 그래서 총액제 수치제도의 운영권 싸움으로 삼정의 문란이 야기되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양반층의 계층 분화 과정에서 향리의 성장으로 향전이 줄어들었다. 자, 4번에서 향전을 일으키는 주체는 구향과 신향이에요. 향전의 주체는 구향과 신향인 거죠. 그러면 구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양반 사족, 제지사족. 그 다음에 신향이라고 하는 건 분홍. 자, 여기에는 향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향리가 향전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향리가 성장해서 뭐 향전이 줄어들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동향에서는 관권이 강화됐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자,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한 외교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최초의 대등한 관계의 근대적 조약인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기억에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됐죠. 한청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청나라와 대한제국 사이의 조약인 거죠. 한청통상조약은 1899년에 체결됐는데 사실은 한청통상조약이 이름만 바뀐 거죠.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약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인 장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황제국으로서 이제 위상을 좀 높이게 됐으니까 여기서 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1882년에 체결된 이 조약이 대한제국 때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한청통상조약으로. 그래서 1899년에 체결된 거고, 자, 그러므로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일제 후 국권 피탈을 폭로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자,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거는 신한청년당. 자, 그러면 이때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예요? 김규식. 그렇죠. 김규식. 그래서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직전에 국외 중립 선언을 하고 열강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자,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있었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국외 중립 선언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전쟁이 날똥말똥해. 만약에 너네 둘이 전쟁하지? 우리는 중립이야. 어디도 참여를 안 할게.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904년 1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국외 중립 선언을 했지만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요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와 오히려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군용지를 내 맘대로 쓴다. 내가 시키는 건 네가 다 시설 만들어야 돼. 자, 그런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대한제국에서 한 게 맞으니까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간도지역 교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어윤중을 간도시천원으로 파견했다. 자, 여기다 써봅시다. 리을은 자,
처음에 파견한 거는 간도 지역의 서북 경략사부터 파견하기 시작하죠. 1883년, 1885년, 1902년, 1883년에 서북 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하, 토문감계사 이중하. 자,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 이범윤 이렇게 파견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윤중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 간도 시찰원이라는 게 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간도 시찰원으로 이범윤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간도 관리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 이범윤이 1902년에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됐다가 다음에 조금 더 권한을 더 주고 관직을 좀 높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간도 관리사. 그래서 어쨌든 어윤중이 아니고 이범윤. 자, 그래서 리을도 틀렸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에 외교활동으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9번 갑시다. 다음 자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적절한 것은 9월에 서울에 도착한 이노우에는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보호국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각 아문에 일본이 공문관을 두고 내정을 간섭하면서 조선의 차관을 알선하고 이권 획득에 몰두했다. 또한 박영효 등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이 있던 인물들로 내각을 조직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는 이노우에라는 이름만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박영효. 자, 그리고 박영효 등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 망명했던 인물들을 데려다가 내각을 조직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박영효, 김용집의 연립 내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2차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2차 김용집 내각이 구성돼요. 2차 김용집 내각이 구성되는데 결국에는 2차 김용집 내각이라고 하는 건 김용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이에요. 김용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 둘이 같이. 그래서 여기서 박영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이고요.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12월에서부터 1895년 7월까지. 자, 그러면 요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로 적절한 것은 1번. 조일 사이에 한성조약, 청일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된 사건은 갑신정변의 결과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성조약이라든가 텐진조약은 1885년에 체결된 조약들이죠. 자,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8도를 23부, 그 아래 337군으로 개편했다. 자, 8도를 23부로 개편했어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 이거는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23부를 13도로 개편했어요. 이거는 광무개혁. 이거는 광무개혁. 다시 8도를 23부 337군으로 개편했어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23부를 다시 13도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우리식으로, 이게 광무개혁. 자, 그래서 앞에서 8도를 23부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2번이 2차 가보개혁의 사실이겠죠. 2번이 정답. 3번.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국인 고문 스티븐스를 채용하였다. 자, 지금 고문 체결이 나오고 있죠. 고문을 보낸 거. 자, 이렇게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보낸 건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뒤에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보내진 고문이 메가타와 스티븐스죠. 4번. 조선이 외교권을 일체 박탈하고 통감부에 의한 정치를 실시했다. 자,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을사조약이 되겠고,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에 체결됐으니까, 자, 그래서 2차 가부개혁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20번. 다음 가족제도가 융성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가족 제도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친족 체계를 대종과 소종으로 나누어 적서로 구분함과 동시에 동성 불혼, 이성 불양, 장자 상속과 자녀 차등 상속 및 대가족 제도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주의 가족 제도를 말한다. 자, 첫 번째 줄에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종과 소종으로 구별한다라는 건 이게 이제 종법 제도에서 가문을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적서를 구분한다. 적서 구별을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 불혼은 뭔지 알겠죠, 여러분?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면 안 되고, 이성 불양, 양자를 드릴 때는 다른 성씨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를 보통 어디 멀리 막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애를 양자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양자를 데려올 때 우리 집안 아이 중에 한 명, 뭐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뭐 이런 애들을 양자로 드리는 거지 실제로 생판 모르는 남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성불양, 성이 다른 데서는 양자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자상속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가족제도 중심이고, 자, 그러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에다가 남성 중심에다가 막 적서차별에다가 막 난리네. 자, 이게 언제냐? 17세기 이후의 성리학적 가족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이후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종법이라는 건 가문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법을 강조하는 17세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남귀 여가 혼이 성행했다. 남귀 여가 혼은 고려시대부터 15세기까지,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죠. 자, 조선 초기 16세기 이후부터는 또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여자 호주의 적용. 여자 호주가 있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적장자가 있으니까. 적장자가 호주로서 역할을 하고 남자가 호주로서 역할을 하죠. 친족 중심의 동족촌 형성. 아무래도 조선 후기 가면은 친족 중심의 동성촌이나 동족촌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가족끼리의 어떤 유대 관계를 이제 조금 더 돈독히 하면서 다른 양반,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분홍 뭐 이렇게 향전 얘기했었는데, 그런 새로 들어오는 뭐 신양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대적을 하려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동성촌이나 그 다음에 동족촌 이런 것들이 성립되죠. 그래서 동성촌이나 동족촌이 형성되고 더 강화되는 시기가 17세기 이후. 자, 그 다음에 4번 여성의 재가는 금지. 여성의 재가는 당연히 금지되는 시대죠. 자, 그래서 이 시기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6회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유물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나무 붓대 양끝에 필모가 달린 붓이 출토되었다. 가는 붓을 말하는 거고요. 붓은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 발견됐고, 자, 그러면 붓이 발견됐다는 건 이게 무슨 시대이구나? 철기 시대이구나.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이런 뭐 붓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래서 가는 철기. 자, 이름 민무늬 토기, 눌러찍히문 토기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 이름 민무늬 토기, 눌러찍히문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토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달, 돌깔, 바퀴날, 도끼. 반달, 돌깔, 바퀴날, 도끼, 홈자귀까지 하면은 이 시기에 사용된 석기, 청동기 시대에 많이 사용된 석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는 청동기. 그래서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그리고 간돌검까지. 간돌검 또는 간석검이라고도 하죠. 제가 여기다가 여기 없는 거 2개 써볼게요. 홈자귀라고도 하고요. 돌자귀라고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석검 또는 간돌검. 좀 약간 날카롭게 만든, 돌로 만든 검? 뭐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다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나? 딱 이렇게 생겼어. 아유, 이상하게 생겼어. 아무튼 너무 그림을 잘 그렸네.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간석검, 감돌검. 자, 지금 이게 청동기 시대의 석기들. 여기 나와 있는 2개랑.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부터 우리는 볼까요? 1번.
자,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구덩도 따로 설치했다. 그러면 1번은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고 청동기는 가가 아니라 다여야 되죠. 1번 틀렸고 2번 전문적인 기술자와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났다.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났으면 청동기 시대 청동기는 나가 아니라 다. 3번 이 시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비파형 동검과 미송이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네, 청동기가 다니까 3번이 정답. 4번 순서대로 하면은 나, 가, 다 순서이다. 자,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나, 다, 가 순서여야 되죠. 정답은 3번. 자, 2번. 밑줄치 황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주는 대흥 56년 여름 6월 9일 임진년에 사망하셨으니 나이는 36세이다. 이에 시우를 정효라고 한다. 자, 이에 겨울 11월 28일 김효일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의에 맞는 것이다. 황상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 침소에 들지 않고 음악도 중지시켰다. 자, 그러면 이 무덤은 정효 공주묘. 정효 공주묘는 벽돌 무덤이고요. 벽돌 무덤은 당 양식. 제가 너무 이쪽으로 온 거죠? 나 또 잊어버린 거지. 이쪽으로 갈게. 막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갈 뻔했네. 또 소리만 들릴 뻔했구나. 사람은 없어졌어. 소리만 들려. 제가 가끔 잊어버려요. 저기 또 오늘은 선이 없네. 그래서 또 잊어버렸네. 아까도 수업할 때 거기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막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필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또 저기까지 갔지. 자, 정효공주묘예요.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 자, 벽돌무덤은 당의 양식이죠. 자, 이건 이제 발해의 정효공주 무덤인데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죠. 벽돌무덤이라고 하는 형식은 당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물도 벽화가 나왔고요. 인물도 벽화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천장의 구조는 평행고임천장이라고 그래요. 평행고임천장.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효공주묘. 자, 그러면 여기서 황상, 정효공주묘의 아빠는 누구냐 물어본 거네요. 문왕. 그래서 문왕을 황상이라고 표현했죠. 문왕을 황상, 그러니까 황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정효공주묘에서 묘지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묘지석에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로장생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건 도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황상은 문왕, 8세기 후반에 문왕. 1번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이룩하였고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선왕. 선왕 전성기 때 고구려 유미를 이끌고 길림성, 돈화, 부군,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운 왕은 고왕, 대조영, 고왕. 자, 그러면 고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실제로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나라 이름은 뭐였나요? 진이었죠, 진. 나라 이름은 발해가 아니었어요. 진이었다가 나중에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되면서 발해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2번은 고왕, 3번에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의 둥주를 공격하게 했다. 자, 중국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해서 그 지역의 자사 위주를 죽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무왕. 자, 그러면 네 번째,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이게 문왕이죠. 그래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자, 이렇게 천도한 왕이 바로 문왕입니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가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대부 예가 간암으로 중지하고 이해를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자 연나라가 침략하지 않았다. 자, 거기 보시면은 후, 이 나라의 후는 이제 뭐 군장, 왕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로 처음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을 안 하도록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네요.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이 나라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법률이 전해지고 있다. 자, 이 나라의 법률을 알 수 있으면 팔조법. 그러면은 팔조법이 전해지는 책은 한서지리지. 자, 한서지리지에 전하고 있죠. 한서에 전하고 있어요. 팔조법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아니라 한서지리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파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국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였다. 서파살해 사건은 BC 111년이고요. 자, 서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였더니 중국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서파살해 사건은 중국에서 한 무제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고조선에 관한 설명, 3번 이 나라는 철이 풍부하여 교역에서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철이 많이 생산되는 변환을 말하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바눌집이나 귀틀집에 살았고 둘의 조직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였다. 자, 반움집, 귀틀집, 둘의 마한에 관한 설명이죠. 반움집이나 그 다음에 주구묘나 이런 거는 마한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니까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삼국시대에 세운 비석들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자, 기역부터 봅시다. 기역은 영일냉수리비. 자, 영일냉수리비는 지증왕 때 비석으로 추측하죠. 지증왕 때의 비석으로. 자, 그다음에 울진봉평비 법흥왕 때. 그래서 율령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는 백제의자왕 때. 그래서 백제의자왕의 신하였던 사택지적이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비석이고요.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때. 장수왕 때 본인의 업적을 나타내는 비석이면서 신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신라를 동이매금 좀 낮추어서 표현했다는 거. 그만큼 고구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해서 스스로 어떤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 옳지 않은 거. 기역. 인근 지역 산성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인근 지역의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는 영일냉수리비가 아니라 울진봉평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인 거지 기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인근 점령 지역에서 이렇게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이 사람을 뭐 장형을 때렸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령을 알 수 있는 비석이 울진봉평비. 자, 그 다음에 2번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 확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울진봉평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 지역의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울진봉평비를 뭐라고 하냐? 척경비라고 그래요. 울진봉평비를 척경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척경비는 국경 지방에 세우던지 아니면 영토를 넓히고 거기다 세우던지 그런 걸 척경비라고 하고 울진봉평비도 척경비에 해당하는 비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자, 디귿 사택지적이 지난 세월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도가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인생무상. 자, 그다음에 리을 고구려가 스스로 대왕으로 신라를 동의로 낮추어 표현해서 고구려의 천하관은 이제 세계의 의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아무튼 세계를 보는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틀리죠.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기에 나타난 문화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익점이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으로 원나라 조정에 갔다 돌아오려 할 때 길가에 목면나무를 보고 씨 10개 정도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다. 갑신년에 진주에 도착하여 가져온 씨 반을 정천익은 장인어른이랬죠. 장인어른에게 주어서 심어서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 살아남았다. 정천익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100개쯤이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민년 봄에는 종자를 동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심어 기르도록 권장하였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알죠?
목화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네. 그래서 면화가 전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는 문익점. 그러면 문익점은 고려 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민왕 때예요. 자, 그래서 문익점.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재배에 성공한 거죠. 재비까지는 성공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널리 확대되는 건 언제예요? 의생활 개선, 전국 확대. 조선 초. 네, 조선 초라고 설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나타난 문화유산. 고려 말을 찾으라는 거네요. 1번 성불사, 응진전 등 다포식 건물이 지어졌다. 자, 고려 시대 후기에, 고려 후기에는 주심포 건물도 나오고요. 주심포 건물도 등장하고 다포 건물도 등장해요. 그래서 주심포나 다포가 둘 다 등장하는 게 조선 고려 후기죠. 자, 주심포 건물로는 공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구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주심포 건물이고, 그 다음에 다포 건물로는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다포 양식은 나중에 조선시대 건물에 조선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죠. 조선의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이제 다포 양식인 거죠. 자, 그러면 1번 맞네. 2번 조맹부의 유려한 글씨체인 송설체가 유행했다. 송설체 유행이 고려 후기. 송설체는 조맹부의 글씨이기 때문에 조맹부체라고도 부르죠. 자, 3번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이 편찬되었다. 7대 실록은 거란의 침입으로 앞에서 고려왕조실록이 소실되자 그 대신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한 8번째 왕이 기록한 거거든요. 현종 때 기록한 거예요. 현종이면 거의 뭐 초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4번 경천사 10층 석탑이 조성되었다.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원의 영향. 자, 그리고 이 석탑의 특징은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부식된다. 알죠, 여러분? 대리석으로 만든 거. 자, 정답은 3번. 왜 이렇게 조용해?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국어 선생님이 힘들겠어?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여러분,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없군요. 네. 이번 주 주말에 서울시 7급 추가 채용이 있고요. 경찰 시험이 있고.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걸로.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제 막판 공부하느라고 이제 학원에 이제 그 수업 들으러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계속 개론서, 기본서 설명하는 거니까 몇 명은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잘 보세요. 그랬죠. 잘 보세요. 그랬죠. 나이가 좀 많은 친구예요.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었어.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저랑 동갑. 그 친구는 몰라. 나는 알아. 무슨 얘기를 현대사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 알아. 그 시대의 디테일을. 그래서 나랑 동갑이구나. 내가 얼른 간파했지. 그래가지고 힘들어해. 수업 듣는 거야. 체력이 딸리는 거야. 힘들어해. 자, 어쨌든 봅시다. 다음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 봅시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책은 첫째 강목체. 여러분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 딱 나오면 한 3가지 정도는 쫙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만정통론. 사만정통론을 제시하게 되죠. 자, 사만정통론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단군, 기자, 그 다음에 마한, 그리고 신라인데 이 신라는 그냥 신라 아니고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국가들을 정통으로 본 거예요.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본다. 이게 이제 사만정통론이고, 다만 그러면은 뭔가 막 고증사학 나오고 막 정통론 나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막 급진적인 그런 그 사관을 가지고 글을 썼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명분론에 따라서, 명분론이 뭐예요? 성리학적 명분론이죠. 그냥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쓴 책이에요. 뭔가 막 급진적이고 막 실학이 나오니까 뭔가 막 뭔가 근대적인 뭔가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역사책을 쓴 거다. 명분론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동사항목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게 지금 안정복이 쓴 책이잖아요. 안정복이 조선시대의 왕조, 태조부터 영조까지의 왕조에 대한 글을 쓴 게 열조통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복의 책 중에 동사 강목도 있고 열조통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동사 강목이나 안정복은 이렇게 물어볼 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안정복에 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정복 동사 강목 다시 봅시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자, 마한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다. 네, 현안정통론. 1번 맞고요. 2번 이중환의 택리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도로서 당시의 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자, 택리지는 지도가 아니고 지리서예요. 인문지리지. 인문지리지죠. 인문지리지. 자,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가거지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살만한 곳, 살기 좋은 곳,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지 지도가 아니죠.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는 두 개 알잖아요, 여러분.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의 백리척을 사용한, 그 다음에 심리마다 방점을 찍은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지도 물어보면 두 개가 나오는, 둘 중에 아무거나 나오는 거고, 얘는 지리서, 지리책.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3번 이익의 성호사설 봅시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와 체제면에서 동일하다. 왜? 백과사전적 저서. 자, 성호사설, 청장관정서, 지봉유설 전부 다 백과사전적 저서죠.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고대사회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켰다. 왜냐하면 만주에 있었던 발해를 연구했으니까. 자,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를 강조하는 이종희의 동사, 그것도 협소사관 극복이죠. 이종희의 동사도 시야를 만주로 확대시킨 협소사관 극복이라고 표현하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7번 갑시다. 7번. 다음 가다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무릇 교육이란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해주는 가의 고향인데 또 해주에다가 나를 세워 최충을 제사 지냈다. 제도는 풍기의 다와 다름이 없었다. 벼슬은 악영에 이르렀는데 마음가짐을 가난한 선비처럼 하여 맑은 기상과 굳은 절개가 변한 적이 없었다. 자, 해주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최충의 고향이에요. 구제학당 할 때 그 최충, 그래서 문종때의 학자고요. 최충은 가의 고향인데 해주에다가 문헌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어요. 최충을 기리는. 그리고 이 문헌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은 학교니까 풍기의 다와 다름이 없었다. 풍기에 만들었던 안향을 기리는 서원이 백운동서원. 그래서 가는 백운동서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충, 그 다음에 문헌서원, 그리고 백운동서원. 자, 그럼 1번 문헌공 최충의 구제학당을 계기로 고려의 공립학교인 국자감은 폐기되었다. 자, 국자감이 폐지됐나요? 아니면은 쇠퇴했나요? 쇠퇴한 거죠. 폐지한 거는 아니고 쇠퇴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종 때부터 끊임없이 관학진흥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는 관학기구로 중앙에서는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사립이에요, 사립.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설명하는 토지와 노비를 받는 관학기구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된 건 향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안향에 의해 처음 세워진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주세붕이 처음 세운 백운동서원은 안향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4번 나와 다의 유생은 청금록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자, 서원. 그러면은 얘네들의 출석부, 학생의 명단, 청금록. 이 청금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서원에서의 학생의 명단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의 명단이에요. 서원, 향교, 성균관, 그 다음에 뭐 사부학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의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하고, 여기 내 이름 적혀 있어. 그럼 나는 양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금록의 이름을 올리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8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8번 가. 자, 제1조. 국내의 육군을 친위와 진위 2종으로 나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는 거죠. 자, 2조의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3조 진위는 부도 혹은 군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직무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자, 그러면 친위대와 진위대를 제설했어요. 을미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을미개혁은 1895년에 있었던 개혁이고, 그 다음에 나. 자,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여기서는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 그러면 1899년. 1899년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1895년과 1899년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는 여학생. 이화학당이 생긴 건 1886년. 1886년 이후에 이화학당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 1886년부터 쭉 생겨서 쭉 있었어. 그러므로 기억이 맞는 설명인 거죠. 자, 니은 시리아방성대국을 읽고 있는 독자. 자, 시리아방성대국이 처음 실린 신문이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일단 시리아방성대국은 1905년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쓴 거죠.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1898년에 만들어졌지만 이 신문은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기사가 딱 나가야 되니까 1905년이겠죠. 1905년이면은 니은은 틀렸고 디귿 경인선 철도 건설에 동원되는 노동자 그랬네요. 자, 경인선 철도 건설. 자, 경인선 철도가 완성된 건 언제? 1899년인데 이게 이제 착공된 건 언제냐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896년부터. 1896년에 자, 여러분 경인선은 철도부설권을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갔지만 경인선은 누가 가져갔었냐면 미국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1896년에 착공이 됐으나 이제 공사를 시작해놓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일본한테 넘긴 거죠. 그리고 99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국 국제가 99년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된 거는 96년부터니까 요 사이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자, 그다음에 리을 만국 우편연합 가입.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제 연도를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한 거는 1900년.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 이거는 연도를 알아두세요. 1900년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디귿 두 개를 찾으면 되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시기를 물어볼 때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또는 카프. 카프가 1925년부터 35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카프를 잘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국 우편연합 가입. 이것도 되게 많이 지문에 나와요. 1900년. 그리고 뭐 국민대표회의 1923년, 뭐 조선혁명선언 23년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는 그런 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연도는 26년. 1926년. 1926년에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일단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부 건물이 완공돼요. 총독부 건물이 어디다가 만들어진 거죠? 경복궁 안에다가. 예, 그게 완성된 거예요. 26년에. 그전에는 통감부가 남산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있다가 이사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완공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거 26년이고 그 다음에 뭐 정우의 선언, 조선 민흥회 이런 것들이 26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기 때문에 26년은 뭘 많이 물어봐요. 사건 같은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26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임시정부 사건은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순서 많이 물어보죠. 자, 국민대표회의부터 봅시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조파에 해당하는 신채호나 박용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니은. 자, 한국국민당 창당.
한국국민당은 김구가 중심이 돼서 193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35년, 디귿, 주석체제. 주석체제라는 건 4차 개헌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석체제로 4차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는 1940. 자, 그 다음에 리을,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시켰다. 자,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시킨 게 먼저일까요? 국민대표회의가 먼저일까요? 국민대표회의가 먼저예요. 이승만 탄핵은 1925년이거든요. 25년. 그래서 이승만 탄핵. 자, 그러면 이승만 탄핵이 먼저예요? 2차 개헌이 먼저예요? 둘 다 25년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먼저냐. 자,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승만을 탄핵시켰어요.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했죠. 그리고 박은식이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탄핵이 먼저, 그 다음에 개헌은 그 뒤에. 이해돼요? 네, 그렇게 순서대로도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승만 탄핵, 박은식 2대 대통령 당선, 그 추대, 그리고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같은 해에 일어날 순서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10번으로 갑시다. 현대사의 전기 과정에서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가부터 봅시다. 자,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 및 조선 독립국가를 수립을 도와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선 임시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공동위원회는 미영 중소 4개 정부가 4개 정부가 최고 5년간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 공동위원회는 지금 미국과 소련 신탁 통치 논의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즈음에 있었던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1차 미소 공위라고 쓸게요. 그냥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19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죠.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미국의 극동방어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를 거쳐 류큐로 이어진다. 자, 방위선은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이 방위선 밖에 있는 위치한 나라는 안보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할 수가 없다. 자, 이 에치슨이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극동 방어선을 딱 체결을 했는데 그 선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키나와로 해서 그냥 일본으로 싹 걸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외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두 개는 제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해도 되겠구나. 공산당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북한이나 소련이나.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죠. 자, 하나 더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발표된 게 언제냐? 50년 1월이에요. 그래서 나는 1900 에치슨 라인. 자,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1950년 1월, 1946년 3월에서 1950년 1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기억부터 봅시다. 자,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3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의 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자, 요거는 우리가 모스크바 3상회의. 자,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죠.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5년 12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이고요. 그 다음 니은, 평양에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평양에서 남북한 대표가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남북협상. 자, 이거를 남북협상이라고 하고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자, 그 다음에 디귿.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게 50 총선거, 남한만의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1948년 5월이겠죠. 그래서 50 총선거. 자, 리을.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 걸친 남침을 강행했다. 6.25 전쟁이겠죠. 그래서 1950년 6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걸 찾아라. 그러면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 아니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1번 봅시다. 자, 다음 책이 편찬된 국왕대의 일로 옳은 것.
자,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맑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두었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작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농서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각도의 감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와 현의 나이 많은 농부들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고 보고하게 하였다. 자, 주와 현의 나이 많은 농부들을 방문해서 경험을 적어가지고 와라. 자, 그래서 이렇게 편찬된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이라는 최초의 농서고요. 세종 때 최초의 농서. 자, 그러면 이 책이 편찬된 구강대 옳은 것, 세종대 옳은 것, 세종 때의 일로 옳은 것. 자, 1번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로 하여금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자,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온 건, 여기 서장관으로 임명돼서 일본에 다녀온 건 세종 때고요. 하지만 다녀와서 기행문을 편찬한 거죠. 기행문을 편찬한 건 성종 때예요.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건 성종 때. 1번 틀렸고, 정간보를 만들어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했다. 이거 어느 왕 때일까요? 정간보는 세종이죠. 하지만 정간보는 악보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한 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책은 뭘까요? 성종 때 쓰여진 악학괴범이에요. 성종 때 쓰여진 악학괴범. 자, 그래서 정간보를 만든 건 세종이지만, 낚이기 쉽죠, 이런 거. 정간보를 만든 건 세종이지만 음악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화한 음악 백과사전을 만든 건 성종 때 악학괴범을 편찬한 거죠. 그래서 2번은 여러분이 낚인 거다. 알겠죠? 낚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딱 정간보 이렇게 딱 답을 썼어. 낚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했어. 자, 그다음에 3번 육정 상정소를 설치하고 통치체제를 정리하는 법전을 완성하였다. 자, 법전이라고 하면 경국대전이고, 경국대전은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죠. 그래서 성종을 얘기하는 거고. 4번 봅시다.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와 관련된 책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이 책 제목은 뭐예요? 국조의례의 세종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문이 뭐예요?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세종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2번이라고 썼으면 낚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자, 12번. 다음 어느 정부 때의 사실이다. 이 시기의 통일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했다. 자, 북방 외교라고 하는 게 체결된 거는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때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그런 동구권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88올림픽이 있었던 시기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진상과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가 열리긴 했지만, 열린 건 일단 노태우 정부고, 하지만 진상규명이 아직 안 돼서 지금도 진상규명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도 헬기가 파견돼가지고 헬기가 건물을 해서 총을 쐈다는 둥, 이런 거.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섬뜩한 뉴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들었어요? 위수령이라고 해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군대가 이제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수령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계엄령 같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2006년 10월 이후에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향해서 군대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발견됐어요. 다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논의가. 군대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저기 남미나 이런 이제 미개한 국가가 되는 거죠. 다시. 민주주의가 다시 한 50년, 100년 후퇴하면 우리는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처럼 다시 군부 독재가 시작되고 이럴 뻔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최근 한 며칠 상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참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게 다 퇴보하고 다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를 계속했으면 알아요? 그 동계올림픽 시작할 때까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뒤에 대통령은 이제 뭐 김무성 대통령이나 그럴 뻔했죠. 말하자면 까딱 잘못했으면 그렇게 될 뻔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 중에서는 섬뜩한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뻔했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국민들은 여러 부류가 있고 하니까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건 노태우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노태우 정부가 지속된 거고요. 자, 그럼 이 시기에 통일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부터 봅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 최근에 들은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화요일날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되게 좀 웃긴 가짜뉴스 이런 거. 요즘 가짜뉴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가짜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듣고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이런 미친 것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가 91년에 1991년 12월에 채택된 거죠. 91년이니까 당연히 노태우 정부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이 성사되었다. 자, 이거는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고 지금 여기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이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냐? 1985년이에요. 첫 상봉.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이때. 이산가족으로 이렇게 남북한 이산가족이 나눠졌다가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85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전두환 정부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고 연도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남북한 당국은 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남북 공동성명이죠.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거고 7.4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1872년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지문 4개는 여러분이 다 알아둬야 되는. 알죠? 이 4개 지문 선지 4개 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느 정부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2번이 노태우 정부. 그러면 하나 더.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전인가요? 후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된 게 1991년 9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북한이 이제 동시 가입했으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문을 발표한 거야. 그게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뭐 체제 인정, 호혜, 평등 뭐 이런 단어들, 불가침, 쳐들어가지 말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1991년 12월.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돼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1992년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13번 봅시다. 자, 미주신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에 붕당 간의 다툼을 금하고자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은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내용의 친필비석을 성균관에 세웠다. 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영조의 탕평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조 때의 탕평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기억,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장용영 설치는 정조. 그 다음에 수성 유능을 내려서 서울 백성들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3군문에 소속되어 수도를 방어하겠다. 이거는 이제 서울 방어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게 수성유눔이에요. 이게 영조. 수성유눔 발표 영조. 자, 그다음에 속병장도설 증수무원록. 자,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증수무원록. 다 이거 속편들이죠. 이런 속편들을 발간한 게 어느 왕? 영조. 그래서 니은디귿 영조. 어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장안을 폐지했다. 공장안은 수공업자들 명단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폐지해서 자유로운 상공업을 허용한 거죠. 그게 정조. 자, 니은디귿 정답 3번. 자, 14번까지 풉시다. 14번. 다음은 신라사 연표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건국. 좀 잘 보이게 여기다 쓸게요. 자, 건국은 박혁거세죠. 왕만 한번 써볼게요. 건국은 박혁거세.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지증왕. 왕의 칭호를 사용했어요. 지증왕. 자, 그 다음에 집사부를 설치했다. 자, 집사부를 설치한 거는 네, 진덕여왕. 원래는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나눠지잖아요. 진덕여왕 때. 그래서 진덕여왕. 그 다음에 굴육각간의 난. 굴육각간의 난이 해공왕 때. 그래서 해공왕 이후로 중대가 끝났죠. 그래서 여기가 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 멸망은 뭐 경순왕이죠. 자, 그래서 경순왕.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진덕여왕에서 해공왕까지면은 사실은 진덕여왕이 끝나고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시기가 신라 중대. 그쵸? 신라 중대. 그 다음에 해공왕부터 경순왕까지니까 여기가 신라 하대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박혁거세부터 지중왕까지니까 여기를 삼국유사로 나누면 황고, 고유한 왕명을 사용한 시대. 그리고 법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니까 여기가 고유한 왕명에서 이제 불교식 왕명으로 바뀐 중고. 굳이 시대를 나누자면. 그리고 이렇게 두 고를 합치면 상대. 이해가 되나요? 신라로 하면 이렇게 상대.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하고가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하고가 되는 거고 삼국사기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기만 한번 쭉 체크해 볼게요. 1번. 상대 등 제도와 병부가 설치되었다. 법흥왕. 그러면 법흥왕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나로 들어가야 되죠. 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중왕 다음이니까. 왕권이 강화되면서 성덕대왕 신종과 황룡사 구층목탑이 만들어졌다. 자,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덕왕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다로 들어가야 돼요. 경덕왕은. 자,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이 만들어졌다.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덕여왕은 나로 들어가야 되죠. 2번은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김음돌의 모욕 사건으로 무열왕 직계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었다. 자, 일단 김음돌의 모욕 사건은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그럼 신문왕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로 들어가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는 지문이 틀린 거예요. 자, 왜 틀렸냐면 김음돌의 모욕 사건 다 맞네. 맞아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음돌을 비롯한 귀족을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죠. 무열왕 직계의 왕권이 흔들린 게 아니고 왕권은 오히려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틀려서 3번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그러면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최치원이 귀국하여 시무 10조를 올렸다. 자, 시무 10조를 올린 시기는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이면 신라 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왕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시기의 사건을 알아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죠. 정답은 4번. 그래서 14번 정도 여러분이 풀었으면 이제 신라사는 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난 이제 신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